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내년 결혼인데 미리 합친다고 매매 여쭤봤다가 혼났어요. 남자친구랑 일단 월세로 시작해가지고 공부해보자고 협의 받습니다. 마침 미국 주식에 물렸어요. 사실 뭐 조금 돈이 물리는 게 낫죠. 나중에 뭐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물려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이너스 한 30% 정도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좀 철학적이 되잖아요. 철학적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고뇌가 생겨. 그전엔 잘 몰라. 마이너스 30%를 안 맞아보면은 그냥 세상이 되게 좀 쉽게 느껴지는데 마이너스 30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고뇌가 느껴지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5%에서 60% 넘어갈 때쯤부터 약간 이제 종교인처럼 이제 바뀌죠. 내가 이제 종교인이 돼. 점점 더. 이거는 을에 지나가는 약간 그 통과 의례 같은 거고 나한테 온 고난과 시련이지만 이걸 극복하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60에서 70%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희망 회로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추가로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막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미 내 돈은 다 넣었으니까. 이미 내 돈은 다 넣었는데 어디서 돈을 가져오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을 끌어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타고 일부 좀 반등하면 회복을 좀 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꼬꾸라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잖아요. 보통 이제 금융자산 투자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저는 오히려 지금 물린 게 나쁘진 않다. 뭐 대출 받아서 들어가신 거 아니라면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왜 내가 그러면 그때 들어갔었고 그때는 왜 이게 좋다고 들어갔었지? 라는 그 약간 자기 성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과연 가져가는 게 맞나? 라고 또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하락에서 좀 배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상승할 때는 배우는 게 별로 없는데 하락할 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할 때 잘 배운 사람은 다음번 상승장 때 잘 조심조심 하는데 보통 이제 하락 때 배운 게 없다가 상승장 때 다시 또 추격 매수하는 이걸 반복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빅테크 물린 거면 버텨야죠. 뭐 그것도 한번 잘 따져 보시고요. 왜냐면 빅테크가 고점이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잖아. 빅테크도 사실 주가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들이 다 좋고 잘 돈도 버는데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고 주가는 그런 걸 또 반영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다른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왜 그러면 이걸 좀 그래도 좀 낫다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부동산은 뭐 정한되면 들어가서 살든지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뭐 그래픽 카드를 싸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배당을 주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제 사실 주식은 배당보다도 워낙 이 변동성이 커가지고 배당을 받아서 하락을 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 써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정한되면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장기 보유하면 또 인플레를 등에 업고 또 올라가는 자산들이기도 하고 주식 같은 거야 뭐 상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막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은 뭐 많이 빠지면 20-30% 정도니까 내가 뭐 아주 이상한 거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어떻게 회복이 또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또 거주하면서 일부 좀 hedge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부동산이 좀 낫다라고 하는 건데 반대로 주식이 올라가거나 뭐 코인이 상승할 때에 비하면 부동산 상승세는 작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승기 때는 부동산이 당연히 찬밥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하락기를 겪거나 아니면 또 금융시장이 또 한번 확 폭락하고 그러면은 그때 또 약간 소중해 보이는 게 부동산이죠. 야, 부동산은 그래도 쫙 빠지진 않네. 빠져도 또 이렇게 버티면 또 회복하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아는 게 부동산이니까. 왜 맨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본인은 왜 맨날 그렇게 돈을 쓰려고 그래요? 거꾸로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본인은 뭐 돈 많으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거예요. 맞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은 걸로 착각하죠. 내가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월급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돈이 들어오니까 저는 돈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돈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쓰는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안 많잖아요. 나는 돈이 별로 없고 없는 상태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겨우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나는 돈을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돈을 언제 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쓰면 됩니다.
돈이 언제 많은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주거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고 뭐 가족에 대한 노후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남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이 남네라고 해서 돈을 써요. 근데 월급은 남는 게 아니야. 월급은 원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쓰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모으고 불린 다음에 자산이 좀 남네라고 하면 그때 조금씩 쓰는 겁니다. 자산이 좀 남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돈 쓰지 마세요. 돈 안 쓰고 돈을 불리고 모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저 돈 쓰고 싶은데요. 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왜 저는 자산이 없죠? 라는 얘기를 안 하셔야 되겠죠.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하는 거고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쓰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은다고 해서 그 돈이 무조건 불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써버렸는데 돈이 불어날 일은 없어요. 이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안 쓰고 모았다가 돈을 날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돈을 모으면 돈이 불어날 확률이라도 생기는 건데 돈을 안 모으고 썼잖아요. 그러면 돈이 불어날 그 기회조차 이제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뭐 본인의 가치관이죠. 저는 돈을 불리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써라.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엔 이제 평균 수명도 너무 길어지고 일하는 시간보다 일 못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 은퇴나 노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전문가분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준비를 못하고 사회에서 그 소위 말하는 직장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퇴직을 당해버리고 난 뒤에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돈이 많은 줄 알고 살았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월급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그 월급에서 7, 80%를 쓰면서 저축을 10%도 못 하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10수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돈은 원래 매달 21일, 25일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고 살다가 어느 순간 회사에서 아니면은 어떤 집단에서 너 이제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왔을 때 그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득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쓰고 돈도 좀 남아가지고 여행도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생존하는 수준의 소비도 잘 못하게 되는 상태로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하면서 어떻게든 과거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애들 사교육도 해야 되고 뭐 생활비도 들어가고 뭐 부모님 용돈 줄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갈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보다 시급이 떨어졌으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을 더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지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또 그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사고가 터지면서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악조건으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본 사람들은 감이 안 와서 무슨 소리야 저게 라고 하지만 실제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맞아. 역시 그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 남네라는 개념은 버리세요. 월급은 모으는 거고 돈은 안 쓰는 거고 모은 돈은 어떻게든 불려서 자산이 남을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 자산을 빨리 불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업도 싫고 투자도 싫어요. 저는 그냥 근로소득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뭐 집 말고는 없어요. 집 말고는 없고 주식한다고 돈 불리는 것도 아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 해가지고 미국장 간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미국장에서 다시 국장 온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코인 산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는 다 리스크고 그나마 리스크가 그래도 덜한 게 집이니까 집이라도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수준을 낮춰서 어떻게든 대출도 갚고 이자도 갚으면서 미래를 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성공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 때 진짜 소비가 막 늘어났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소비라는 거의 개념이 지금보다 훨씬 더 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시장에 전반적으로 돈도 많이 풀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도 막 잘 벌리는 분들이 아마 그때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막 잘 되고 뭘 하나 사놓으면 막 자산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뭐 돈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산이 남네? 라는 느낌을 코로나 때 많이 받았죠. 우리 모두 다 받았잖아요. 자산이 좀 남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경기가 되게 침체되고 막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시장이 되게 이렇게 침울하게 지금 횡보를 막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는 동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압구정이나 반포 이런 데들은 소비 여력이 그래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막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집값이 안 올라간 동네 있죠. 막 한 20-30% 빠져가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동네들은 소비 그 수준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값이 상승할 때 소비를 조금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안 올라가고 빠지고 막 이럴 때는 대출을 갚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축을 더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2-3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자고 일어나면 막 5천 오르고 뭐 3천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주식 샀는데 막 1.5배, 2배 벌었다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 그냥 밥 한번 먹을까? 여보, 몸 안 좋아? 오늘 장어 먹으러 갈래?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지, 그때는. 왜냐면 내가 버는 근로소득 대비 자산의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 급여를 막 써요. 사람들이 막 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급여를 써버려도 되는 수준으로 자산 증가가 안 되네. 오히려 자산이 멈췄네, 내려갔네, 대출을 갚아야 되네, 이런 압박감이 오면은 있는 돈도 안 쓰고 더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이 가계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있는 돈도 안 쓰는 거죠. 저는 그 기반이 부동산 가격의 침체, 그리고 예전 고점 대비 막 빠져가지고 횡보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들은 지금 뭐 엄청나죠. 지방은 건설 경기도 안 좋지만 이 미분양도 많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돈들이 많이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들은 돈이 좀 풀려야지 뭐 식당도 되고 뭐 장사도 되고 하면서 이제 슬슬 돈이 돌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완전 막혀 있으니까 뭐 시장은 완전 뭐 침울한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더 실물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입니다. 자산이 별로 없는데 고소득이에요. 실거주 최대치 집을 사놓는 게 나을까요? 현재 자산 적정한 대출로 갭 투자로 점차로 늘려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산은 별로 없는데 고소득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저축을 할 각오로, 진짜 저축 많이 할 각오로 눈높이를 많이 낮출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도 최대치의 집을 사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소득이 어쨌든 높다는 거는 고소득자라는 거잖아요. 고소득자. 이렇게 말할 정도면. 고소득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떤 업계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그 업계 자체가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니까 돈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잘 버티고 잘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대출을 갚는 게 차라리 저는 확률상 높은 거라고 봐요. 우선 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갚자. 근데 그 갚는 게 절대 쉽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소득 대비 너무 생활 수준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들이는 절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어디라고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아마 살아야 될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스타나 이런 거는 피드가 막 업데이트가 되는데 나는 절대 업데이트가 안 돼. 카톡 프로필도 안 바뀌어. 맨날 그 청록색 배경에 사람 동그란 그 얼굴이야. 그러니까 기본 모양으로 돼 있어. 사진이 바뀌질 않아. 뭔가 업데이트가 없어. 너 뭐 하고 사니? 라고 친구들이 막 궁금해해. 왜냐면 뭐 얘가 생존 반응이 없어. 프로필도 안 바뀌어. 인스타도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리고 어디 사는지 막 얘기도 안 해주고 집들이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야, 너 뭐 옛날에 뭐 돈 잘 쓰고 살더니 왜 지금 이래? 이런 얘기들을 막 듣죠. 그거 못 참아가지고 다시 또 소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대한 그래도 좋은 집 하나 사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갚는 게 고소득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데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좀 사고가 터지죠. 애가 갑자기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감당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뭐 하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세가 빠질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신용대출이라도 좀 나오고 막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직장이라도 좀 좋으면 뭐 어디서 돈 빌릴 때가 나오는데, 보통은 직장이 좀 뭐 애매하거나 이런 분들이 고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위기 대응 능력이 좀 없어요. 위기 대응 능력이 확실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막 아주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유지를 못 해가지고 가장 저점일 때 못 버티고 던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진다. 소득이 아주 높은 고소득인데 자산이 없다면 저는 한번 무리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열에 한 명 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 본인의 눈높이를 확 낮추고 진짜 그래 거지처럼 딱 5년만 살자라고 마음을 먹고, 웬만한 사람들은 못한다고 봐요.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거의 수십 명, 뭐 100명 넘는 나름 고소득
직군인 급여 소득자들을 만나본 결과입니다. 10명 정도 될까? 100에 10명 정도나 이 눈높이를 낮추지 한 6, 70명은 눈높이를 낮추겠어요 라고 말하고 못 낮춥니다. 그리고 한 10에서 20명 정도는 눈높이를 2년 정도 낮췄다가 다시 돌아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안 돼.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집에서 산다고? 내가 이런 차를 사라고? 내가 차가 없이 살 수 있다고? 제가 제주도 가는 것도 사치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제주도 가는 게 사치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치의 기준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현재를 포기한다는 개념을 잘 못해요. 현재를 포기할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과 비교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든 거죠. 나는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꿈꾸는데 주변 사람들은 미래는 모르겠고 현재를 즐겨. 막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똑같은 직장이어도 소비력이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맨날 점심 때 스타벅스 먹고 야 오늘 커피 비행 갈까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메가커피도 지금 부담인 거지. 그런데 같이 직장을 다니는 거야. 나는 막 도시락 싸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는 뭐 야 오늘 뭐 맛집 생겼다는데 한번 가볼래? 28,000원인데 뭐 이러고 있는 거지. 나는 왠지 막 주눅 들고 아 갔다 오세요. 저는 도시락 먹을게 하면은 아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지? 뭐 왜 유난을 떨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듣죠. 그거를 참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거 못 참아. 그러니까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건 참을 수 있는데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걸 진짜 참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내면 나중에 사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당장 현재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혼 2년 차입니다. 저도 투자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실거주는 월세로 살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왜 월세 사냐고 돈 없냐고 물어보네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서 왜 월세 살아? 전세 안 살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설명하기도 귀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굳이 설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유일하게 설득되는 거는 내가 결과로 보여줄 때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과로 보여주면 돼. 그래서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갑자기 9시 주말 드라마처럼 나타나는 거지. 얘들아 오랜만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그 10년간 왜 연락이 없었어? 아 좀 바쁘게 살아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사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지나고 나서 내가 결과로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 얘가 과거부터 했던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잘 됐구나라는 게 딱 떠오르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가 지금 모습을 봐. 너는 지금 뭐 빌라나 오피스텔 조그만 데서 월세 살면서 여행도 못 가고 인스타 피드도 못 올리고 너 밥도 하나 못 사 먹고 친구들한테 커피도 못 사잖아. 근데 네가 뭔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의 거의 95%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굳이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굳이 내가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죠. 그 5%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 너 저축해? 뭐 나는 뭐 굳이 뭐 안 가도 되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저축을 많이 하니까 돈을 뭐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한 열에 아홉은 막 비난을 하고 막 뭐라고 합니다. 조롱도 하고. 너 왜 그러냐?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죽어. 막 별의별 악담을 막 합니다. 야 대출을 그렇게 쓰지 마. 너 그러다가 진짜 너 인생 망가진다. 막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중에 한 조금 아주 소수는 이해한다. 뭐 너의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 잘 하시고 그리고 다만 뭐 문제 없게만 잘 해라. 그리고 뭐 네가 그런 생각이라면 뭐 나는 그거를 뭐 받아들여 가지고 따로 편견을 가지진 않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좀 기억이 나죠. 근데 많진 않아. 많진 않고 대부분은 악담 아닌 악담을 하고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걱정 같은 조롱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서 뭐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살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